한이 많은 인생을 살다가 롯에 대해서 심리 분석 시간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성경 속의 인물들은 우리 삶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주님, 들을 것들을 듣게 하시고 배울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 삶에서 통찰할 것들을 이 시간 통찰하게 하시옵소서. 삶에서 더욱더 체계 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시라고 제가 발음이 전화상으로 이상해가서 루시로 아셨는데 사실은 롯이었어요. 롯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신앙 가계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삶도 굉장히 한이 많고 고생을 좀 많이 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막 뭐 딸도 한번 해보고 자녀들의 역할도 한번 돌아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아버지에 대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들 웬일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 그리고 어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 순종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다루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보통 이제 맥락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지만 저 같은 이런 상담가는 어디에 꽂힐 것 같으세요? 이 말씀 대목에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가요. 그러니까 왜 굴에 가요? 서울에서 안 살면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왜 굳이 굴에 가서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닐면 어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네. 실제로 우리의 영혼도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남자분들 이렇게 왜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면 말을 안 하시잖아요. 네, 침묵의 굴로 들어가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화 단절. 그러니까 굴이란 뭘까요? 융은 어떤 상징성을 우리한테 많이 알려준 심리학자인데 칼 융은 이 굴은 뭘까요? 세상과의 단절, 어두운 공간, 밀폐된 공간,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간,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왜 두 딸과 굴에 거하였을까요? 이 의문점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면서 롯의 가정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항상 뭐죠? 개인적인 이런 분석도 하지만 가족 시스템 안에서의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시적 체계, 미시적 체계 그 어떤 거 하나도 다 우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3년, 세모 3년은 기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3년 이후부터 이제 성격이 생기거든요. 기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고난 것, DNA 타고난 것. 좀 예민한 기질이야. 순한 기질이야. 좀 까다로운데 느려. 이런 기질. 근데 3살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만나는 세계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선생님도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모, 삼촌, 언니, 오빠,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서 활동 무대가 커지면서 영향을 받는과 동시에 성격이 생겨요. 성격이. 그래서 그 시스템 이론을 살펴보려면 꼭 이렇게 가정 환경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롯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한 가정에 굉장히 터울이 많은 막내였어요. 제가 요즘 희연이 때문에 막 녹거든요. 2살 터울인데도 막 너무 이뻐요. 한 번 웃으면은 저도 막 너무 이쁘고 그런데 이 털 많은 집에 막내였으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독차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다 자매들이어가지고 가게를 이을 아들이었어요. 이 사회는 가부장 사회입니다. 가부장 사회. 요즘 들어 이제 막 딸바보, 딸 등신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 시대에는 아들이 최고였던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이렇게 봤다가요. 할아버지 데라보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먼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백이 생깁니다. 아버지 자리에 아주 이른 나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롯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일찍 같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고 유축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후견인이었어요, 삼촌이. 좋은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래 네가 갖고 싶은 땅 네가 먼저 골라라. 뭐 넓은 아량도 베풀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어머니의 어떤 따뜻한 돌봄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일단 물음표가 들어가고 막내라서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 아버지 역할, 이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을 배울 기회가 어릴 때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 이제 가족이 계속 이제 쪼개지고 그래서 1인 가족도 요즘은 저희는 인정을 하자. 5포 세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포 세대, 더 나가면 10포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인 가족도 인정을 하자. 그래서 세금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4인 가족만 전혀 원형이냐, 가족의 원형이냐, 뭐 이러면서 대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각각 사실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또 누가 계시죠? 삼촌의 역할, 이모의 역할, 또 할머니의 역할, 조부모님의 역할. 우리 권사님께서 저한테 언제 한번 그 할머니 육아에, 요즘 할머니 육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목사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요즘 이 상황을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부모님이 할 수 있겠느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버지 역할로 인해서 아들은 한 가장의 가장이 되는 책임감을 배우고요. 그리고 남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미래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딸 바보가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딸 바보가 많이 되세요. 그럼 우리 딸들이 결혼도 잘하고 아주 잘 살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체계가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건데 제가 대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감동을 받아서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패스가 됐어요. 이제 이 조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좀 계세요. 보니까 지금 조부모님, 손주손녀 좀 계신데 조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 조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이 손자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요. 조부모님들은 손주 손녀들에게 부모는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세요. 부모들은 뭘 잘못하면 혼내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니야, 정원아. 이렇게 해야지. 약간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는데 조부모님들은 아이고 됐다 우리 손주 괜찮아 애미야 혼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 노을자리 보고 뻗는다고 집에서는 정원이가 제 손아귀에 있거든요. 근데 외갓친가 가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보다 높은 뭐가 있다? 하이클래스에 있다. 하이클래스가 있으니까 누울 자리 보고 뻗습니다. 막 징징거려요. 그럼 할머니가 그냥 손주 그것도 이쁘니까. 근데 저 키울 때는 안 그러셨죠. 혼내셨죠. 이쁘니까 다 받아주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손주들은 받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면서 자란 아이들은 세대차를 잘 못 느껴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랑 되게 잘 지내거든요. 저희 상장가 선생님이 교육 분석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손에 혹시 자랐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래서 그래요. 너무 편한 거지. 그냥 그게 권사님 하듯이 우리 어머니가 꼭 할머니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희 시어머니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무섭고. 잔소리를 하셔도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것 같은, 좀 잘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댁친정 막 바쁘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주 가세요. 애기들 데리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정돈이 있어야 돼요. 그 엄마 아빠의 힘을 너무 더 조부모님한테 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의 부재를 느낄까요? 아빠 엄마의 부재를 반드시 느낍니다. 반드시. 다 커서 느껴요. 누가 내 엄마 아빠 역할을 했지? 아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크면은 다 이게 코어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느끼게 되거든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롯이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저는 욕을 잘 못해요. 욕을 잘 못하는데 저는 굉장히 정의로운 게 좀 있어요. 좀 불같은 게 있어요. 성경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이걸 읽고 이런 썩을 이런 십장생까지 나왔었어요. 왜냐?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아멘하고 넘어가셨다면 본인의 자녀가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때 천사가 찾아왔었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모르는 남자들한테 자기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딸을 모르는 그 사람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도 그렇지 강간하라고 던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그게 더 웃긴 거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래요. 심지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참 때가 또 전 페미니스트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페미니스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교 여자가 이제 여성학이 굉장히 세잖아요. 저는 이제 많이 쫓겨났어요. 이 수업 들어오지 말라고. 저는 성경에 기반한 굉장히 모성주의 페미니스트거든요. 이 본문을 읽고 제가 막 이런 썩을 롯 이런 썩을 이러면서 제가 다말 본문 읽을 때랑 비슷할 정도로 화를 냈었는데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지 모르는 아버지의 정체성인 거죠. 아버지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방에서 그냥 낳는 그런 출산을 했는데, 저는 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짜고 막 해서 나와서 좋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도대체 부성이라는 것이 뭘까? 모성은 알겠는데 부성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이 부성인데, 무슨 모성도 있으시지만 부성이라는 게 뭘까?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는 좀 이상합니다. 좋을 대로 하라고 강간하라고 내놓는 아버지라뇨. 이런 아버지, 이런 본문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 물음표를 가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주 또 흥미진진한 일이, 대반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소돔과 공고를 나온 다음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막 롯은 외상후 막 장애도 생겼을 것 같아요. 아내도 잃고, 그때 죽은 것도 아니고 소금 기둥이 눈앞에서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마법도 아니고. 대를 끊기게 되자 이 두 딸들이, 두 딸은 또 더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대를 잇겠다고 뭘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 근친상간 아버지를 강간해요. 제가 보면서 야,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이 자손이잖아요. 술 취한 상태의 롯이 두 딸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겹쳐지는 이미지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하라고 내놓는 아버지, 그리고 딸들에게 강간을 오히려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딸들의 행동을 보면 이 딸들도 아마 롯의 정체성을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관계인 거죠. 위기 상황을 직면할 당시에 이제 자기 실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롯은 내가 진짜로 보호해야 될 사람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가 보호할 수 없는 사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아버지 상실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상실의 경험. 그러니까 아버지 노릇을 잘 못 받고 그것이 잘 무엇인지 케어를 못 받을 경우에 이렇게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이제 아버지가 너무 스킨십을 안 해주고 엄하게 키우시면 굉장히 관계적인 만남의 남자친구를 사귈 성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육적인 친밀함에 끌려서 남자친구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아버지들도 물고 빨고 키우세요. 물고 빨고 뽀뽀하고 닳도록 품에서 물고 빨고 놀아주게. 근데 이제 아버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경우는 이런 공동체에서 대부, 미국에 있는 대부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대부, 대모가 아이를 축복하면서 선서를 해요. 내가 대부, 이 아이의 대부, 대모로서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그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관습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버지가 부재한 그런 가정이 있다면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주면서 건강한 남자의 모습,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안 좋은 상황, 나쁜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사람이 단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장점도 있습니다. 롯의 장점.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강간하라고 그런 건 어쩌면 좀 이런 것에 너무 극대화된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낯선 나그네를 굉장히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유대 문화 풍습일 수도 있겠지만, 아브람이 굉장히 환대하는 모습을 자주 봤을 것 같아요. 삼촌 후견인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롯한테 굉장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델 경험을 했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하고 떠올려 봅니다.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 어떤 학자가 말을 하는데요. 4가지가 필요하대요. 4가지.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유머예요. 유머. 활달함. 자녀를 키우는데 왜 활달함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유머. 정원이가 징징거렸어요. 정원이 징징거리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같이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막 저는 막 분통 터지고 막 정원아. 그래서 이제 전화까지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하죠. 유머가 육아에 왜 필요하냐면, 저는 정원아 그렇게 행동하면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은 같이 짜증이 나겠니? 이렇게 되는데, 저희 남편이 잘하는 게 상황을 굉장히 유머스럽게 돌려서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막 짜증내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정원 아빠가 정원아! 너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헐. 저는 훈육도 아니고 뭐지? 그랬더니 진짜야! 너 이렇게 찡찡거리고 울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너 이제 엉덩이 털 난다 막 이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원이가 울다 말고 아빠 네 엉덩이 털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들을 귀가 열린 거겠죠? 호기심 가득이에요. 그때 이제 그래 정원아 그렇게 징징거리고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엉덩이에 털이 나. 그렇게 어쩌다가 정원이가 나중에는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 징징 안 거리고 말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걸 되게 잘해요. 이렇게 한번 웃기면서 이렇게 혼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상황, 혼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 활달함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수용적인 것. 수용은 뭐냐면요, 너의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생후 1년까지만 해도 예쁘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나가 생기면서 싫어를 외친과 동시에 집안에서 아주 기괴한 놀이들을 해요. 막 속구를 다 꺼내놓고 이게 집이라고 하지도 않나. 그럼 저는 그게 처음엔 예뻐 보였는데 갈수록 안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저의 집안일이 되거든요. 막 온갖 쿠션과 이불을 장에서 다 꺼내고 공주집을 만들겠대요. 그러면 그걸 다 제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죠? 수용이라는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발달 상태 그대로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저희 정원이는 좀 예민한 아이예요. 그래서 낯선 상황에 가면 이 표정으로 20분 정도 서 있어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고 하는 환경에서는 이게 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까지 얼음이에요. 이러고 20분 있어요. 그러면 보는 제가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제가 왜 저런지 이럴 수 있겠죠. 반면에 희원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질이라서 누구한테도 잘 안기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질을 수용하지 못하고 어디서 이런 게 나왔어?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당신이야 나야? 얘는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수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생김새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까다로움 그대로 그래 너의 기질이 까다롭지 엄마가 알아 하고 아이를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예를 들어 자야 되는데 아이가 안 자고 늦은 2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빠 엄마들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새벽 2시에 안 자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빨리 자라! 해버리면 혼나는 거잖아요. 호기심은 뭐냐면요, 원래 자는 시간인데 왜 애가 새벽 2시에 안 자고 있을까? 혹시 무슨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일주일 뒤에 있는 시험이 부담되나? 하고 약간의 물음표를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센스. 이게 바로 호기심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대할 때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왜 그럴까? 내가 부모로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공감이에요. 공감. 상담의 기본도 공감이고 자녀 양육의 기본은 공감이에요. 이렇게 다 큰 자식한테도 필요한 게 공감이고요. 더 어린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공감이고. 공감은 뭐냐면요, 같이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힘들어서 울면 괜찮아, 괜찮아가 아니라 그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그냥 말없이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 어떤 질타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 근데 아이들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진짜로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어린 아이들도. 제가 희원이가 저렇게 막 울 때 새벽에 막 일어나서 그러면 진짜 짜증나요. 저 집에서 얘 혼자 보잖아요. 잘 때만이라도 좀 엄마를 내버려 두지 말이야. 괜찮아, 희원아, 자. 너가 얼마나 졸린지 알아. 잠투정이 얼마나 있는지 엄마 알아. 이러면 우와! 더 바라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래, 너가 밤낮이 얼마나 힘들겠니?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 괜찮아. 원래 네 나이 때는 그렇게 밤낮이 바뀌고 잠자는 게 두렵고 그런 거야. 그러면 하고 다시 자요. 참 신기하죠, 어린아이인데도. 그래서 엄마, 나 학교에서 싸웠어요. 친구가 날 때렸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 미워. 막 이래요. 근데 아유, 네가 뭘 잘못했겠지. 그래,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네가 뭘 잘못했겠지. 이건 공감일까요? 비난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헷갈려 하세요. 공감에는 네가 뭘 잘못했겠지라는 평가나 어떤 조절이나 그런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진정한 공감은 그래, 너가 얼마나 친구가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당황하고 엄마도 너같이 그런 때가 있었어. 엄마도 친구랑 싸울 때는 그렇게 학교 가기가 싫더라고. 엄마가 네 마음 알아.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자체로 내 편이 있는데, 응?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뒤지고 터지고 친구가 싸우고 와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하면 아이는 이릅니다. 아, 그냥 그랬다고요. 그냥 왜 학교를 안 가요? 학교 가야죠. 제가 사과하면 돼요. 아이들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주기만 하면 이 다 큰 30살도 엄마 내가 그냥 애가 둘이고 말이야. 내가 석사 논문도 써야 되고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고 말이야. 저 시간이 없어서 미쳐버리겠어요. 이러면 목사님이
아따 엄마도 다 했다. 너도 할 수 있다. 날 봐라 하면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이러죠. 그래 엄마 잘났네 엄마 잘났네. 그래 나는 무능한 딸이야 나는 무능한 딸. 애도 키워서 공부도 못해.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허리도 부서지고 죽을 뻔하고 팔도 그 여자 인생이 참 그렇지 해주면 굉장히 속이 후련합니다. 날 인정해주는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요 엄마는 무슨 대상이죠? 돌봄의 대상. 기저귀 갈아주는 대상. 젖 주는 대상. 과자 사줘. 엄마는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우아야 나 있잖아. 너가 너무 울어. 왜요? 그랬더니 넌 하루 종일 집에서 애 크는 걸 보잖아. 너가 너무 부러워. 내가 못 보는 걸 넌 다 보고. 그랬었어요. 불과 1년 전에는 절 너무 울어했어요. 왜냐? 정원이가 엄마! 그 이쁜 딸 나도 좀 안아보자 이거죠. 엄마! 야 좋겠다. 넌 딸한테 그런 사람도 받고 왜 정원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왜냐? 0세부터 3세까지는 엄마예요. 왜냐? 아직 나 혼자 뭘 할 수 없으니까 젖이 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근데 아버지 역할은 뭔지 아세요? 놀이, 바깥 세상. 저희 남편이 요즘 퇴근하면 너무 힘들어요. 정원이가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 왕자는 어디 간 거예요? 아빠는 회사에 가셨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전화 주지 하라니까. 막 회의 안 해도 전화하고 막 그래요. 안 받으면 음성 메모도 남겨놓고 막 영상통화 막 아빠 막 하겠다. 퇴근 시간 밤이 되면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빠! 달려갑니다. 예전에는 3살 때는 우리 아빠가 집에 오면 왕이었어요. 저는 모성주의 페미니스트라서 남편 퇴근하면 바로 쉽니다. 바로 쉬어요. 저는 가사 부담도 제가 전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가져서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이었죠. 집에 오면 게임도 하고 TV도 봤다가 잤다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곤해 죽을라 그래요. 딸이 계속 놀자 그래요. 난 쉬어야 되는데 새벽 12시 반이 되도록 아빠 카본 놀이에요 카본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카본 놀이를 해요. 심지어 저희 남편 아시죠? 막 근육이 이만한 사람인 거 막 상남자거든요. 와 제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바비형을 같이 가지고 노는데 진짜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래 막 이러면서 아빠가 해주는데 아주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놀이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빠가. 아빠는 바깥 세상을 또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죠. 그쵸? 사회생활에서의 남녀의 그 어떤 젠더라고 하잖아요. 젠더. 성역할에는 구분이 없어야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가 놀아달라는 아빠만 찾다 보니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 희원이가 또 남자아이가 이제 2년 뒤면 또 아빠를 찾게 될 테니 이제 아주 피곤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를 지지해주는 것, 아빠와 같은 롤모델을 가진 사람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경험, 그런 경험을 자꾸 주세요. 막 시험 문제 틀렸다고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마시고 쫙쫙 긋잖아요.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하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틀린 거는 오늘은 빨간색으로 하트. 왜 하트예요 엄마? 그러면 이 문제 마음의 사랑을 담아 한 번 더 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틀렸는데 너 이것도 모르니? 이게 아니라 하트를 그려서 이 문제는 우리 조금 더 사랑해주자 하는 이런 센스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 놀아주고 또 청소년기에는 더 넓은 세상을 안내해주는. 저희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 많아요. 학기 중에 이제 학교 다니잖아요. 다니면
그렇게 딸을 학교에 데리고 오는, 고등학교, 중학교 딸을 학교에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참 많아요. 뭐 하시냐면 투어를 해주십니다. 여기가 대극장이래. 서봐. 찰칵 이렇게 찍으세요.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도 하시는 말이, 우리 학교가 조금 보면은 아빠들이 확실히 바짓바람이 센 학교 같다고. 왜냐면 입학식에 엄마는 없어도 아빠는 오신대요. 졸업식에 엄마는 안 와도 아빠는 오신대요. 그러니까 아빠의 지지, 아들, 딸 상관없이 아빠의 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롯이 반복된 상실을 경험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상실을 한번 경험하면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자연적인 감정으로 평범해질 때까지 최소한 3, 4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3, 4년이. 근데 이 롯은 상실 경험을 아주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아버지가 이르게 돌아가시고, 아버지 역할 해주셨던 할아버지도 또 돌아가시고, 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서 아주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데, 이건 마치 저 같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경험을 했어요. 전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소돔에서의 자기가 어떻게 이루었던 경제적 기반도 다 상실하고, 같이 동거동락하고 고생했던 아내까지 잃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앙이라도 좋으면 이 건질끈이라도 있을 텐데, 롯은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힘이, 파워가 없었어요. 상실로 인한 슬픔과 우울감, 죄책감과 후회. 근데 이때 만약에 롯이, 그래, 나의 홈베이스, 나의 후견인 아브라함, 삼촌댁으로 돌아가야겠다, 만약에 이렇게 먹었다면 이 성경의 그 뒷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헛된 분노라든지 어떤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 롯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있잖아요. 모압하고 암몬 족속 조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하고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그리고 소명감을 일단 상실합니다. 롯의 일단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탐욕이 있었어요. 마음의 탐욕. 탐욕은 뭐죠?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 혹시 막 계속 뭔가를 갖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면 끊임없이 뭐가 먹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면이 허하시면 그래요. 허하시면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양들의 목초지 문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제 완전 독립을 하게 될 기회를 얻어요. 근데 이 삼촌, 후견인, 아빠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후견인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더 성인이 될 수 있는 기회, 아비가 될 수 있는 기회, 자기 개별화가 확실히 되면 독립을 해요. 하나의 성인으로 딱 서는데, 이 롯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미성숙한 성인 아이였어요. 결혼한다고 다 독립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반 동안 이 친정하고 제가 분리가 안 돼가지고 결혼한 사실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밤마다 울었다고. 이 결혼한 내 집이 아닌 것 같고, 계속 이제 친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의 삶과 제 삶에 경계가 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내 자녀를 키워야 되고, 나에게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할 독립된 존재구나라는 거를 결혼하고 1년 반 뒤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독립할 준비를 하세요. 독립할 준비. 그 독립할 준비가 언제부터 오지요? 사람이? 청소년기부터 오죠. 부모님께 반항을 한 번씩 해보고,
자기의 힘을 시험해 보면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반항하면 막 열뻗쳐요. 반항하면 막 화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인간 발달적인 단계예요. 만약에 자녀가 어떤 작은 반항도 안 하고 큰다.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훨씬 문제예요. 정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 딜을 하시라고. 딜을 하면서 아이가 서서히 독립할 수 있는 내적인 기반을 다져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 후에도 계속 어린 자식을 키우는 듯하게 계속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릭슨의 8단계 발달 심리 이론이 가장 많이 써요, 대중적으로. 프로이트 이론은 요즘에는 쓰긴 하는데 자주 안 쓰거든요. 자, 이렇게 쓰는데 한번 볼게요. 1단계. 이 0세에서 1세, 젖먹이일 때는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 vs 뭐죠? 불신감. 이 세상이 나한테 신뢰를 주느냐. 이것의 매개는 엄마예요, 엄마. 그쵸? 엄마 내지는 양육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만한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뢰를 획득했다. 여기가 내가 살아갈 만한데 하면 세상에 대한 자신감, 신뢰감이 생기는데 양육자가 막 일정한 양육자가 아니고 여기저기 계속 맡겨줬어야겠고 그러면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세상 좀 이상해. 내가 태어났는데 안심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살까지 이제 자율성 대 수치심이 생겨요. 막 혼자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내가 할래요.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자율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애기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나중에 자기주도 학습을 못해요. 요즘 막 트렌드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그 아이잖아요. 그리고 이 3살부터 5살까지는 주도성, 어떤 거를 이렇게 진취적으로 해보는 거. 그거에 반대는 죄책감인데 이 시기에 되면 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놀이를 해요. 막 이런 거 가지고 공주치마라고 그러고 막 두르고 놀아요. 이런 천대기 같은 거. 그래서 막 어지릅니다. 근데 엄마가 아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엄마 치우기 힘든데도 이렇게 어지르지 마. 그러면 아이는 나는 그냥 재밌게 놀려고 그런 건데 엄마가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나. 죄책감. 이렇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게 돼요. 이게 자율성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초등학교 시기예요. 5세부터 12세. 여기서는 근면성.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왜 의미를 둘까요?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근면성.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아까 전에 우리 설교였잖아요. 평범함에 비범이 있다. 근데 그거를 잘 채우지 못하면 또 열등해집니다.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 청소년식인데요. 정체감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획득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성인기 전이기 때문인데 원주민 사회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사회에서는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춘기는요, 현대사회의 산물이에요. 복잡하잖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직업이 너무 많잖아요. 애들이 이제, 난 누구지? 난 뭐가 돼야 되지? 농경사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 난 나가서 고기만 사냥하면 되니까 내가 누군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똑같은 걸 하고 사니까.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고 했던 스탠리올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근대 이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청소년 정체감 때의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밖에 나가서 진짜 너가 이루고 싶은 직업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야 돼요. 그런 환경이 안 되신다면 부탁을 드리거나 그 역할을 엄마가 또 대신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하셔야 돼요. 요즘
대학생들도 꿈이 없어요. 학교 애들도 물어보면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왜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너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루고 싶은 내적 동기가 뭐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르거든요. 정말 노래를 되게 못하는데 가수가 된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를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기, 뭐 20대 대학생부터 볼 수 있겠죠? 친밀감과 고립감이 생깁니다. 소속감. 연애를 해보잖아요. 연애의 끝이 뭐죠? 연애의 끝이? 연애만 하다 말라고 연애를 하나요? 연애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계속된 시도예요, 시도예요. 연애만 하려고 연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제하지 마세요. 굉장히 좀 성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친밀함을 이때 결혼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친밀? 근데 여기서 막 관계가 어우러지고 좀 이렇게 데이트 폭력적인 그런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고립감이나 불신감이 생기게 되면 이게 계속 딜레이 돼요. 딜레이. 그리고 장년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장년이에요. 왜일까요? 제가 나이 30인데 어디 나가서 얘 둘이라고 그러면 요즘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고 왜 이렇게 일찍 애를 그렇게 낳냐고. 30에 애 둘이면 요즘에 굉장히 희귀한 존재인가 보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되냐고 저는.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러는데 제가 장년기예요. 30에 나이 30에 청년기도 아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애를 낳기 때문이죠. 생산성. 저는 생산성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장가해서 생산성을 획득하십시오. 근데 이 생산성이라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도 이 아랫세대를 낳고 양육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중요한 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든지 결혼을 하지 않으셔도 그 아랫세대 어떤 청년들을 양육하시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획득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 노년이 진짜 중요해요. 노년 발달 공부하잖아요. 진짜 우울해요.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신체적으로도 막 다 죽어가고요. 정서적으로도 다 죽어가고요. 막 다 힘이 쇠해지잖아요. 근데 육하고 영혼은요 같아요. 육의 힘이 빠지면 영에도 서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내 살아온 삶을 해석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통합하는 것.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에게 참 의미 있었어. 내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못 맞아서 뇌에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3일 동안 혼수 상태여서 깨어났지만 그 경험이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경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다시 통찰하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힘. 근데 이걸 획득을 못한다 그러면 막 내 인생을 막 절망적이야. 저 오타가 났네요. 절망적이야. 제가 새벽 3시 반에서 그래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요 어떻게 될까요? 1단계 때 획득을 못하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청년기 때 막 자율성 이거를 획득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게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야 너는 애들 낳고 집에서 애나 키우지 뭐 이렇게 네가 욕심 많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에 나오고 그냥 집에 가서 왜 봐? 너 지금 애 봐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아이가 받아야 될 발달 단계에서 부모로서의 어떤 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우와 선생님 다음 발달 단계에 그때 했던 것들을 다시 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 이제 상담학과니까 나이 중년 선생님들 괜히 많으셔요. 50대, 60대 또 아이들 다 키우시고 다시 공부하시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를 찾으러 오시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꼭 해주셔요. 지금 공부할 때 아니고 지금은 아이들을 키울 때야. 왜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 나이 때 다른 걸 좀 했더니 우리 애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오 선생님은 지금 애 봐. 그래야 나중에 내 나이 될 때 진짜 놀 수 있어. 이를 갈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만약 관심을 못 주셨다. 그러면 성년기에 주셔야 됩니다. 못한 것들을. 그래야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 건강한 인간의 발달 단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생님들이 내 자식은 이렇게 못 키워서 다른 자식 상담하는 거야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그 미안함에 다른 자식 상담해 주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마음에 울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널드 캡스라는 그 상담가가 이 롯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다. 탐욕이 있다. 죄의 덕목이라고 해서 이 3단계, 5단계에 뭔가 이뤄내지 못하면 뭘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탐욕적으로 쌓이거든요. 죄성으로. 근데 이 탐욕의 치료책은요. 안 가지는 거, 가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완벽한 완전한 목적 의식이 있는 목적성과 어떤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소명감이 있으면 이 탐욕은 치유돼요. 근데 롯에게는 소명의식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좋아해요. 저희 집에 막 수족관 막 1,000,000원짜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아쿠아리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 수 없으니까 중고로라도 사가지고 정말 1,000,000원짜리 정말 멋있는 아쿠아리움이 집에 있어요. 심지어 1m가 넘어요. 저희 집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저희 남편은 또 막 차도 되게 좋아해요. 비싼 차 이런 차. 그걸 나중에 갖는 게 정말 목표고 그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아야, 난 하나님의 청직인데 저렇게 10억짜리 차는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건 죄인 것 같아. 그건 탐욕이지. 딱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죄성은 있지만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막 갖고 싶은 사람이 계시다면 내 삶의 어떤 목적의식,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 뭔지를 한번 기도하시면 살펴보세요. 저 특히 살림에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먹을 거, 주방도구, 주방도구 굉장히 사랑합니다. 특히 조리도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저는 이제 중국 주재원으로 계속 왔다 갔다 살아야 되는 저는 팔자예요. 남편 중국통이기 때문에 저의 인생은 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랑 결혼하면 장돌뱅이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제가 주방도구를 늘리질 않아요. 왜냐? 이삿짐 쌌다가 포장했다가 국제이사해 보세요. 너무 과하게 끄덕거리고 계셔. 어떡해. 아시죠? 원사님 얼마나 힘든지 그 이사 그거 한번 했다가는 막 머리털이 엄청 막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나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꼬랑고 샀던 거. 제가 지금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2017년에 지금 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지금 남편 따라서. 또 나가야 돼요. 중국을, 상하이를. 지금 분위기가 또 그래요. 회사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방도구를 많이 샀네. 그래서 동네 카페에다가 그냥 드립니다. 무료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 제 살림을. 과한 것들은. 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팔지도 않고 그냥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런 주방도구에 탐욕이 있는데 말이에요. 목적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중국에 가서 이룰 하나님의 뜻, 남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 중국 땅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너리처럼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 것을 그냥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탐욕에는 이 소명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이 롯은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만 추구했어요. 땅이 아주 그냥 비옥하고 그냥 좋다. 그래서 그 땅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 막 척박한 땅 막 가지게 하고. 그래서 아마 롯은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책감,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한테 롯도 사람인데 미안하지 않겠었어요. 그죠?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없어져요. 내면이 공허해지거나 빈털터리가 되거나. 로또 맞아서 더 부자됐다는 사람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로또를 맞으면 빨리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선교를 뭐 가시거나 기부를 하신다거나. 롯의 증상을 보면요, 소와 거주가 두려워서 두 딸과 아까 말씀 처음에 우리 산속 동굴에 숨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면 우울증, 그리고 편집증, 자폐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폐적인 모습. 우울증이 걸리면요, 상담사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힘드시죠? 그래요.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라는 공감은 아주 2% 조금밖에 안 해줘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러시구나. 일상생활이 안 돼요. 우울증이 오시면. 집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들의 목적은 이 사람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뭐 하냐면, 자, 저랑 약속을 합시다. 우울증 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햇님 보기. 월화수목금토일 동그라미 해오세요. 이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오시면 그거 합니다.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사연이 있었는데,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심했던 환자였나 봐요. 순천향대인가 어디 그 정신과 교수님이 출근하기 새벽 6시마다 같이 마라톤을 우울증 환자를 데리고 1년을 하셨대요. 1년을 계속 끄집어낸 거예요.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고치셔서 진짜 의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우울함에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꽁해요. 그래서 자꾸 누가 막 주변에 우울증 있으시면 자꾸 좋은 데를 데려가세요. 아, 영화 보자 이러면서 자꾸 끌어내셔야 돼요. 나 꽁하고 있다고 쟤 우울해서 그래. 그냥 쉬게 놔도 이러면 안 돼요. 자꾸 바깥에 그 좋은 공기와 햇님을 볼 수 있도록 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울증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시죠? 햇빛에는 비타민 D도 있고 우리 도파민을 해주게 하는 그런 좋은 물질이 햇빛에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 롯은 불신앙의 가게의 조상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손들한테는 여호와 신앙을 전수 못해요. 지금 중동 보시면 아시겠죠? 못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종교를 결국에 신봉하게 되고, 이 모압 여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봤어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봤고, 결국에는 신앙적 열매도 얻었고, 자손들이 다 예수님도 나오시고 잘 되셨죠.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 세상 부경화가 딴 게 없어요. 자식 잘 되면 그냥 그게 왔다요, 왔다. 그리고 장수하면 왔다요. 제가 30에 갈 뻔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장수가 복이고 뭐 자식이 너의 기업이고 이게 안 와닿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결혼하기 전에는 더 안 와닿았는데 애기 낳고도 그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장수가 복이야? 진짜? 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장수는 복이고 뭐 자식은 너의 기업이고 아멘. 난 장수야. 난 장수여야 돼. 우리 정원이 손주까지 내가 보고 와야 돼. 이러면서 장수가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 복이에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근데 롯은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았어요. 보이는 것.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좋은 목조진 다 아브라함 안 죽고 다 자기가 먼저 한다고 쟁취하고. 근데 끝은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큰손이 안 보이죠. 너무 허무하죠. 죄인은 그냥 죄인처럼 살아야 되나 보다. 기회는 없나 보다. 우리에게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것인가. 근데 제가 버트했어요. 버트.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후손 중 모압 여인, 이제 나옵니다. 룻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가게와 접붙이는 그런 은총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전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저렇쿵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이 몇 가게를 내어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어떤 가정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롯처럼 상실을 많이 경험하셨다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외상후자의 스트레스로 가끔가다 막 이렇게 경련이 오신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시고 사실 상담에서 그럽니다. 문제 자녀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어. 그래서 다 부모 탓이야. 자식 잘못되면 부모 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에서는. 인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셨어요? 그거 나오면 자식 고치던가요? 누구 고치던가요? 부모 고쳐주는 그거 제목 되게 역설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양육 태도부터 고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부모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성찰하기가 참 쉽지 않아. 연약해요. 저도 상담 공부하고 매일 책하고 씨름하고 내 자식 막 금이 오게 이렇게 키우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저의 죄성과 제 과거의 아픔하고 싸우면서 자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되신다는 것이 그 완전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자녀한테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부모도 다 덮으시고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고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도 하나님 보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가끔은 귀찮은 손주도 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시였습니다.